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남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석천 목사님께서 한 두서너 달 전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저한테 강의를 해달래요. 저는 정 목사님 말씀에 항시 순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놓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순종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특히 여러분을 뵙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인류가 이 아시아에서 농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면 구라파로 이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혁명을 거쳐서 다시 이제 문화혁명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문화혁명에 다시 기치를 드는 건 아세안, 인도차이나 특히 5개국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선교하시기 가장 어려운 아마 환경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33년간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제 손으로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3년 하면서 지금 33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참 모르시는 선교사님 많으실 겁니다. 나오신 지 오래되십니다. 재벌이 가장 무서워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생성을 했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편법 상속을 해서 부를 이어가며 어떻게 중소기업을 괴롭혀서 돈을 버는 과정을 저같이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들이 가장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하루는 저도 이게 어디 장관으로 보내주십시오. 같은 분은 장관은 장관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게 장관 5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를 재벌을 네 손에 주고 주무르는 사람이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웃은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하실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금년 1월 1일부로 아시안 10나라가 아시안 이코노믹 커뮤니티라는 AEC라는 경제협력체가 출범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AEC는 EU같이 무슨 단일 화폐를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세를 이제 절폐를 하고 한 나라같이 점점 돼가는 그러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별이라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AEC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AEC의 출범과 아세아가 이 숨어있는 힘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면 좋을까 하는 걸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은 정부에서 물러나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협회라는 이 협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만 하지 해외 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물건 만드는 걸 주로 중국과 아시안 10나라에 연결시켜서 수출을 해주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10나라를 저는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재직 중에 알았던 최고위 층부터 그 각 나라의 재벌들 이러한 찬내를 이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시안 시장에 뻗어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돈이 생기면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에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러한 펀드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면 넘겨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릴 순서가 이게 참 이게 좀 제가 이게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 차례로 봐서 이게 아시안이란 나라들의 그런 인류 그러한 그 문명의 발상지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2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그러한 전망까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 다음. 네.
제가 내려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이게 보이지 않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가. 보시면은 그 세계 문명에 요람해서 현재 세계 인구가 71억 6천 한 200만 명으로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한 10%,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15%, 오세아니아 호주가 1%, 그리고 아메리카가 14%, 아시아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가 60%만큼 대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현실이 아시아의 현실입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 4대 문명의 발상기 잘 아시면 이 중에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죠. 인더스 문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 유적지를 저는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유적지를 가서 보면 이 유적지에 인류 최초의 도시 그러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헨조다로는 여기 특히 이 토목공사하고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오늘날의 건축가들이 보더라도 놀랄 정도의 그러한 도시계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게 토목기술자들이 놀랄 정도의 그러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아진타 이 동굴 보시면 이게 2300년 전에 조성된 그런 동굴인데요. 이게 BC 2세기부터 시작해서 AD 약 480에서 650년 사이에 건설된 그런 동굴입니다. 약 20여 개의 바위에 새겨진 부처 동굴입니다. 주로. 그래서 부처를 큰 아예 바위 자체 전체를 해서 새긴 그런 동굴이죠. 현존하는 그런 인도 벽화의 대부분이 이곳에 남아있는 그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란다 대학교라는 게 15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종합대학교입니다. 이 종합대학에는 AD 5세기경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종합대학인데 이게 최초의 기숙사가 있는 그런 기숙 형태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약 2000여 명의 교수하고 10,000명 정도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5명당 1명의 교수, 상당히 충실한 그런 교육을 시켰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이 대학이 얼마나 오래됐나고 보시면 불란서의 보로냐 대학이 926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리 대학이 854년,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8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이 나란다 대학교가 앞서서 오래된 그런 대학인지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기시죠.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그런 황하유역에서 황하유역의 4대 발상 중 하나죠. 황하유역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청동기 시대 약 3700년이 전에 그러한 일인데요. 이 청동기하고 도자기 요즘에 그 송나라 시절에 그러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특히 발달돼 가지고요. 주로 그 동물이나 물고기 뼈에 이게 조각하듯이 새긴 그런 상형 문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00여 년 전에 이 아시아의 문명이 그러니까 이때 이 문명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시아가 주도로 해서 세계의 문명을 끌고 갔다가 다시 뒤졌다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넘기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만리장성 다 가셨을 겁니다. 2500년 정도 된 그런 2500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BC 220년에서 206년 사이에 구축된 그러나 이것은 이 만리장성은 파손과 재건이 계속 반복됐죠. 반복되고 지금 있는 것은 만리장성은 주로 명나라 시절에 다시 쌓은 것이고 약 길이가 8,851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은 여러분께서 다 이미 보신 거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구가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이렇게 발돋움들을 하고 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드디어 이제 서구가 발효를 해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힘이 강해지면 산업혁명을 하면 서구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아시아를 괴롭히는 그러한 시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때는 서구가 앞을 다투어서 대륙 탐험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초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도착한 후 아시아와 이제 무역을 최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젤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탐험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은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가서 이제 향신료 거래를 하는 그런 탐험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각국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 포르투갈이 596년 전, 그리고 스페인이 522년 전,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414년 전, 그리고 화란이 412년 전, 불란서가 370년 전. 이렇게 해서 구라파의 각국들이 앞을 다투어서 아시아에 식민지 통치를 하는 그러한 시절이 좀 아시아로 봐서는 특히 동남아로 봐서 이 인도차이나라든지 이런 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불행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게 참고로 동아시아 각국의 식민지화를 보면은 인도가 포르투갈 식민지 받았죠. 그래서 이 식민 통치 기간이 무려 446년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받다가 다시 또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 인도가 아주 오랫동안 가장 많이 아마 식민 통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싱가포르이 뒤를 이어서 역시 포르투갈하고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454년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포르투갈 역시 영국에서 447년간, 인도네시아가 301년간, 미얀마 122년간이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92년간, 베트남 71년간, 라오스 61년간, 이러한 기나긴 세월에 저희가 36년간 무슨 그 외국의 그런 그 식민 통치를 받은 거에 비해서 이 아시아의 각국들은 많은 기나긴 그러한 기간들을 이 구라파의 그러한 그 식민 통치를 받은 건 사실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식민 통치 기간을 지나서 이제 세계 대전 1차, 2차 세계 대전을 맞이하면서 이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 추정키에 약 16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참전은 한 50개국 정도 했고요. 영국, 불란서, 러시아 이러한 주축을 한 42개국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러한 이들이 주권은 8개국. 그래서 하면서 인류가 이제 대량 학살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단독이. 2차 대전 아시다시피 약 6,800만 명 정도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고요. 81개국이 참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군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소련 등 51개국, 그리고 독일과 이태리, 일본이 이끄는 10개국. 그래서 이 2차 대전에 그런 참혹한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인 몇 가지 이슈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 가장 먼저 이건 이제 이렇게 국제 문제가 각 나라 또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까지 있었던 그 유엔이라는 걸 이제 창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평화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을 해서 이제 전범들을 이런 객관적인 그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좀 중요한 이슈로 하면은 유럽 진출 복구를 위한 그런 대량의 그런 마샬 플랜이라 그래서 이제 원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해서 원조를 하면서 부흥을 시키는 다른 전후에 폐해된 그런 경제 문제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각국이 이제 2차 대전을 끝으로 드디어 이제 식민 통치를 종식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 각국의 식민 총출을 동식하면서 이 각 나라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제1의 경제 잠재력을 가진 그런 대국가로 이제 그 남게 되죠. 그래서 아마 중국과 인도네시아 요즘에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 가장 그 회사들이 그 노리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국가가 됐고요. 필리핀은 세계에서 16번째 경제 잠재국으로 평가가 되고 69년에 보면 인도는 아시아 제1의 그런 IT 수출국 앞에서 오늘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IT 수출국으로 그리고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기회의 땅이다. 저도 미얀마의 뭐 군부 통치자부터 그 다음에 아웅산 수지를 가서 지난해 가을에 가서 만났고 양쪽 다 저는 현 지도자나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나 교류를 가지고 거기 우리 현대 같은 재벌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형형하고 잘 답니다. 미얀마를 자주 가는데 전 미얀마에 가서 느낄 때마다 너무나 기회 땅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사람들은 순박하고 어떻게 이걸 좀 도와줘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쓰는 기회의 땅인데 역시 그 책도 기회의 땅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 라오스 아시아 재생에너지국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베트남 이게 제조업 생산기지국으로서 베트남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이렇게 다녀보면 베트남 같이 이렇게 활기를 띠고 뭐 좀 돈이 보인다 할까요? 그런 나라들이 그 베트남의 그 부패방지위원장 하는 친구가 미스터 등이 저보다 한 살 저한테 형이라고 하고 잘 따는 그 사람은 구찌 터널에서 직접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호치민하고 같이. 제가 베트남을 다니면서 그 지도자 부패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놀란 게요. 베트남에 뭐 선교사님 계시면 그 베트남 집이라는 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 길쭉합니다. 그 제2인자 가는 실력자 집이 무슨 판자 그거 서가지고요. 이런 그 나무로 된 소파 하나 있고 달랑 저한테 자기가 대접 기껏 하면은 닭 한 마리 삶아서 주는 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부패 때문에 이렇게 그 베트남 지도자들이 걱정을 할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본 개인적으로는 동남아에서 베트남이 가장 이렇게 돈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 같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잘 아시다시피 임금 수준이 뭐 가장 낮죠. 캄보디아가 사람들 순하고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저도 역시 기회의 땅이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저같이 나이 들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캄보디아 같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요.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잘 아시다시피 이건 뭐 당연히 경제 중심 국가로 부상이 됐고 말레이시아 약 50년간 경제 성장률이 평균 6.5%를 기록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별로 특성을 살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미소관 냉전체제 붕괴 후에 몇 가지 중요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 15개 나라로 이제 분할이 됩니다. 주로 이 탄자 붙은 나라들이 다 지금 러시아 있었던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하는 나라들이 전부 15나라들 그 나라로 이제 분할이 됐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건 하나의 큰 사안이죠.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방문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WTO에 가입되었다는 이야기는 국제 큰 틀 안에 중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조정래 그 소설가가 쓴 그 정글말이라는 소설책을 어느 분이 보내줘서 읽은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경대 학생하고 미국의 특파원이 북경대학에서 이 특강 기자회견을 하는데 첫 미국의 기자의 질문이 도대체 중국은 돈 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애써서 좋은 물건 만들면 바로 그 다음날 카피를 해서 팔으니 이렇게 특허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던 게 무료 무임승차하는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중국의 그 베이징 대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그건 맞다.
우리가 카피해서 쓰는 건 맞다. 그런데 당신 종이와 화약과 나침판을 1000년 전에 우리 중국이 제일 먼저 개발한 걸 아느냐? 잘 알고 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우리 화약, 종이, 나침판을 너네 미국이 로열티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썼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반문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국이 바로 이러한 그 틀 안에 들어간 이 WTO의 가입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큰 사안입니다. 네, 다음요. 그리고 아시아가 이제 제도약을 하기 시작했고 틀을 잡고 제도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2017년, 2011년이죠. 세계 경제 그런 그 경제의 40% 정도를 2017년에 가면 아시아가 차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아시아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그런 경제력이 2017년에 가면은 세계 경제력의 40%를 차지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생산 한국을 포함해서 약 4,200만 대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이란 그런 그 점유율이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아시아가 큰 도시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골들이 많이 있고 큰 도시가 적기 때문에 점유율은 적지만 그러나 자원 소비량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가 비교적 소비를 많이 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원은 한 75%를 차지한다. 그리고 천연자원 특히 천연자원을 과소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고 또 모든 그러한 만일에 지금 같은 어느 그 경제학자가 분석해라 지금 같은 그러한 형태로 만약에 에너지를 갖다가 이 소비를 해 나간다면은 지구가 현재 같은 지구가 4개 정도 있어야 당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자원이 고갈라서 큰 재앙이 온다. 그런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인류는 이 오일 피크, 오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피크 소비량 시대까지 온 것인지 앞으로 더 소비량이 늘어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심 있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연간 약 300억 배럴 이상의 오일을 소비하면서도 소비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개발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에너지 문제를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중국의 15억 인구가 모두 자동차를 갖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가용을 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해 보시면 공항에 가서 발디딜 틈이 없고 뭐 땅바닥에 앉아서 다 앉아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가 막혀서 북경이고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상하이고. 그런데 겨우 그 자동차를 한 2억 정도 가져서 그런데 만일에 15억이 자동차를 가졌을 때 그 석유를 다 휘발유를 누가 될 것이냐 하는 큰 재앙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 A식 각국의 연료 사용량 제가 5일로 환산해서 참고로 그 각 열나라 여러분께서는 아시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뭐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제가 참고 수치로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그 세계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율 2012년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국에 있는 그 제 친구도 우리나라 아까 아침에 롯데 백화점이 최초로 방콕 시내 아주 요지에다가 그 면세점을 짓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요. 지금까지는 그 공항만 킹파워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왕실에서 독점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면세점을 짓게 되고 그 6층은 또 우리 YB 양현석이 거기 나와서 그 아카데미를 세우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개막식이 그 개관식이 좀 늦어집니다만은 그 빌딩은 6층짜리 빌딩이 15,000평, 건평 15,000평짜리 6층인데 이건 한국전은 뭐 빌딩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그 회장이
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저한테 여러 번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뭐 들으시보면 무슨 우드 펠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로 건빵같이 만들어서 이걸 반드시 이제 써야 됩니다. 그 석탄만 태면은 너무나 그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1%, 2% 지금 5%까지 그 의무 비용을 줬고 점점 10%까지 늘려가고 미국은 뭐 20%까지 이제 제한. 그래서 이제 그 태국의 각 지역에 한 20군데를 골라서 이제 그 공장을 짓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말이 그렇지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는 게 가장 쉬운데 이 태양열이 이게 문제는 설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전까지 비용이 너무 비싼 게 흠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 바람인데 이 바람을 이용한 게 또 한 게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는 게 한 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바이오가스라든지 뭐 동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에너지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22% 정도는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이제 늘려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화학하고 핵원료가 대부분이죠. 78%.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그리는 순이고 그 다음에 비수력 재생에너지 5.2%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여러분이 계시는 이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 시골에 가면 전기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전기가 수시로 나가가지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 전기불 좀 해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전기불하고 애들 공부하는 거 의료 문제 해결해 주면은 선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적으로 지금 태국에 30일 날 서울에서 한 팀이 오도록 제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도록 돼 있는데 이 아까 한 그 친구가 하는 그 우리 롯데백화점 그 주위에 너무나 건물이 커서 그 전봇대를 그 한 100개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양열하고 이 바람을 가지고 가로등을 켜는 대신에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공짜로 해주고 뭐 가지고 이 세운 사람은 돈을 갚아하느냐면 그 전봇대에 광고판을 붙여서 광고를 수주를 해서 그걸 하겠다. 만약에 이번에 시범에 그게 잘 되면은 그 동남아 열나라에 전기를 다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좀 그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돼야 될 텐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좀 신경을 쓰면 이 아시안 나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다음에 이제 관광 이 보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정부에서 평생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광이라는 게 보니까 옛날 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무조건 헐고 깨끗이 짓고 이렇게 해서 제 관광 자원이 전부 없거든요. 누가 그렇게 깨끗한 거 보려고 한국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더러운 걸 보고 옛날 걸 그대로 놔둬야 관광이 되는 거지 깨끗한 건 뭐 미국이 더 깨끗하고 런던이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각국이 그대로 이걸 저는 참 아깝게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광 자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이 2012년 제가 12월 말 기준을 보니까 관광객 수가 세계에서 약 10억 명 정도가 관광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가면 14억 명, 약 중국 인구 정도가 국제 관광을 다니도록 이제 관광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억 명 정도가 아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아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관광의 보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사이시면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얘기를 제가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에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관광을 할 때 이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밥 먹기가 두렵다. 이렇게 되면 또 관광객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인구는 63년 동안에 무려 308%가 늘어나서 42억 9,800만 명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의 총 인구가. 그런데 이게 1950년에는 13억이었는데
2013년에 42억 9,800만 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시아 사람들이 인구 증가에 기여를 했습니까? 저희 한국은 이제 뭐 사람을 애기를 안 낳아서 걱정인데, 근데 이게 비해서 이제 식품 문제가 점점점 아시안 각국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올가닉 그런 식품이라든지 토속 시골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식품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상당 수준의 식품 그러한 재배를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직접 그 관리를 한다든지 좋은 물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아시아 각국들도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반가울 게 뭐랄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에서도 뭐 IT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통신 수단이 뭐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잘 아시다시피 세계 11억 8,4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 3억 5,100만 명이 가입을 해서 세계 3위권을 달리고 있죠. 커플의 20%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결혼이 성사되고 그 다음에 친구의 60%는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귀게 되고 그리고 이혼자의 20%는 페이스북에 서로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20억 명의 유튜브 조회했던 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제불능의 이 관광수단 이제 물론 여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앞에 이제 강사님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대비되면 스티브 잡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인류에 공헌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폐해를 끼친 사람이냐 역설적으로 이렇게 집에 저희들 한번 토론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스티브 잡스가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인류에 아주 폐해를 끼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빌 게이츠는 같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서 자기는 10%만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서 다 좋은 일에 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돈을 벌어서 전부 세계 돈을 전부 긁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한 번에 개발하면 편할 텐데 찔끔찔끔 개발하면서 휴대폰 빨리 사게 팔아먹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 모아서 좋은 일에 쓴 일이 없고 다시 신기술 개발하는 데 조금만 투자를 해서 모든 세계의 돈을 끌어간 사람이다. 이 사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저희들이 역설적인 그 토론장을 아주 재밌게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통제 불가능한 이미 한번 터진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이런 통제 이것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주실든 좋든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난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탄산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발전소가 46% 그리고 자동차 매연이 많습니다. 이거 23%, 그 다음에 산업시설 19%, 그 다음에 주거서비스 7% 기타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만일에 중국이 인구의 절반이 그래 애들을 제외한 성인들이 모두 자기 자가용을 탄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탄산가스 많이 배출이 돼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이게 곧 죽음으로 간다. 이걸 배출을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게 또 건강에는 굉장히 나쁘답니다. 실제 자동차 배연가스가 무슨 폐암 발생률이 다른 것보다 5배 정도 이렇게 높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배출 배연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자연재해 발생을 보면은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이라든지 기아 상태, 홍수, 곤충 피해, 화산 폭발, 뭐 산불, 폭풍 이런 것들에서 이러한 점점 이 건수가 괜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에 50건이었던 게 2000년에 430건. 점점점 기후가 불규칙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가면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요. 다음.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네.
뭐 교육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뿐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엄청난 어머니들이 가장 부모들이 신경 쓰는 교육 문제. 잘 여러분 아시다시피 A씨 국가의 그 정부 지원 교육비를 봤더니 인도가 한 10% 되고요. 라오스 13%, 미얀마 4.4%, 베트남이 상당히 교육비 정부의 지원 부담이 높았습니다. 20%, 태국 10% 정도, 캄보디아 13%, 말레이시아 20%, 싱가포르 20%, 인도네시아 15% 정도. 그래서 아시아 각국이 어려운 재정하에서 그나마 교육에 할애하는 그런 그 액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요. 보건 문제 여러분 잘 아시피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제 의료가 완전히 이제 그 하나의 상업적인 그래서 의료 플러스 관광 뭐 의료 관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형수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태국이 가장 잘 자란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든 이 한국이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 이 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아시아에서 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가족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아시아 각국이 대가족제도에서 많이 같이 살았지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아들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 한국만 현상이 아니고 이제 중국도 그렇게 돼 있고 아시아 각국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태국도 점점점 그런 것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족 제도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주택의 패턴이 소득은 높고 작은 주택의 도시에서 그리고 질 높은 생활을 원하는 게 이제 아시아 사람들의 그런 희망사항이 됐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시아가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20%의 부자가 국부의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불균형.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 문제를 샴페인 그라스 같은 그런 모형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쿠데타나 그런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면서 데모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기시죠. 아시안이 출범하면서 금년 1월 1일에 출범을 하면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시안이 출범해서 앞으로 2025년에 GDP가 2조 5천억 달러로 올려놓겠다. 이제 아시안도 블루프린트 이게 그 목표를 발표를 한 거죠. 그때. 그리고 1,4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 이 아시아 AEC가 목표가 돼서 창출하겠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력을 보장하겠다. 이 우선 세 가지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AEC가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직종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우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여기서 좀 쉬운 것부터 하되 전문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치과의사, 엔지니어, 측량사, 관광 전문가, 회계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되겠지만 나머지 인력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시키겠다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GDP를 과연 2,500억 달러를 올릴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연 7% 정도를 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일자리 창출 하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상품 교역의 5위권입니다. 이 AEC가 연간 약 2,400억 달러 규모의 그런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EU가 보면은 4,470억 달러, 중국이 3,980억 달러, 미국이 3,850억 달러, 독일이 2,730억 달러, 그리고 5위권으로 이제 AEC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AEC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의 구매력을 가진 단일 시장으로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종교, 규모,
그런 개발 정도가 상이한 지역이지만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매력 있는 그런 시장, 특히 장사하는 상사원들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결국 아시아 국가가 부상하게 다시 된다. 앞에도 잠깐 말씀, 이와 다른 점은 단일 통화라든지 그러한 그 단일 의회라든지 이런 건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AEC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차츰 이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편은 제가 2030년에 이런 그 GDP 성장, 그래서 21%에서 41%로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그 대개 국가별로, 그 대륙별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보면은 중국이 좀 그 괄목하게 늘어나고 인도, 뭐 EU나 미국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든 평균 보면 다른 나라들도 13% 정도는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보다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아시아가 오지 않겠느냐. AEC 출범으로 예, 그런 통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 경제협력체하고 우리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AEC 10나라에 대한 그런 공적 원조,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정부가 이거는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뭐 받지 않고. 공적 원조를 보니까 25억 6,185만 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께서 정부하고 커넥션이 있으면 이 공적 원조를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25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됐다. 그래도 이걸 2010년 OECD 회원국 중에서 보면은 가장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이 예산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공적 원조를 아시아 나라들에. 그래서 AEC 나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시면 나중에 유용한 또 기회가 되실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지난 그 30년간 한국의 공적 원조 예산 총액의 약 30%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를 빼고 나머지 30%가 AEC 국가에 집중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쪽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액수가 보면 2013년에서 48%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주로 보면은 지식을 넘겨주는 지식 전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협력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EC는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3위의 인구입니다. 이 AEC 10나라 인구가 6억 5천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 가장 큰 단일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이 지역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파트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계 7위의 GDP를 가지고 있고 연평균 7%대를 성장하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권으로 AEC가 한 나라 같이 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우리 한국과 AEC 교역 현황을 봤습니다. AEC는 한국의 제2의 교역 상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약 1,380억 달러.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큰,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7년부터 혹시 필요하신 뭐 숫자가 필요하신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금년 6월까지 그런 수출과 수입액을 제가 증가율하고 통계표를 해놨습니다. 다음 보시죠. 넘기시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아세안 열나라하고 AEC 열나라는 겹치기 때문에 이제 AEC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통계가 아세안 통계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TA라는 걸 이제 체결을 했죠. 그래서 상품 분야는 2007년 6월 달에, 서비스 분야는 2009년 5월 달에, 그리고 투자 분야는 2009년 9월 달에 각각 사인을 해서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1년 전보다 2배 이상 모든 실적들이 증가하는, 그래서 FTA의 그러한 그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국가별 교역 현황을 보면 싱가포르이 가장 많고 이 두 번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순서로 한국과 이 아시아 각국들은 교역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이거는 그 각 나라별로 그 2014년 액수하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또 한국과 이 아시아 각국과의 투자, 한국에서도 꾸준히 역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의 제2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총 이 지역에 3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그 다음에 그 아세안, 중국 이런 순들이 투자를 하는데 한국이 그 이 두 번째로 투자를 이 지역에 많이 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참고로 그 각 국가별로 아시아 각국별 그런 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결국은 베트남이 가장 한국에서 많이 그 안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순서로 한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아시아 이 경제협력체하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아시아 이 나라들의 제가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이제 뭘 분석을 할 때 이 스와트 분석 여러분 자주 쓰는 겁니다. 도대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뭐가 위기겠느냐 이 지역이 이건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점은 우선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이게 6.25 참전 국가라든지 이런 그 끈끈한 이런 나라들이 여럿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명에 순종을 하는 아마 불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나라 같으면 절대 아무리 동기동창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그 뭐 삼로나 자전거 타고 한 사람은 벤츠 타고 같이 놀러 갈 수가 없죠. 그러나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국이라도 이런 얼마든지 잘 놀러 다니죠. 자기는 뭐 전생에 죄를 져서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낙천적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나라에 그 선교를 하시는데 강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은 선교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순전히 제 3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제가 보는 약점은 이게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참 이게 아마 선교하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이게 태국의 그 군삭이라는 그 롯데 무슨 백화점 끌어들인 그 친구 여직원이 저를 하루를 이렇게 27살 먹은 여자인데 안내를 하면서 저한테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죽고 싶느냐 제가 물었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착실하게 살았답니다. 엄청나게 뭐 나쁜 일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고 또 자기가 월급도 적게 받지만 받으면 절에 가서 이 시주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27살 먹때까지 살아보니 앞으로 전망을 봐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부자로 살기는 다 틀렸다. 자기가. 그러니 그럴 바에는 자기가 빨리 죽어서 27년간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환생을 할 때 부자로 태어나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이게 불교를 맹신을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마 선교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제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한국보다는 일본, 중국 이쪽의 경제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이미 모든 전자제품이라 뭐 요즘엔 좀 다릅니다만은 무슨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 일본 이쪽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참 그 틈새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기회도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K-팝 등 한류 열기가 너무나 해서 어디 뭐 아프리카를 가도 어디 가도 뭐 그 싸이 강남 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저희한테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AC 출범과 또한 강한 경제 그 각 지도자들이 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이 강한 경제 개발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기회가 되겠고 위기로 보면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또는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약점이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제가 이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쭉 다니면서 저는 처음에만 제가 이제 진시절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유명한 건신예배 강사입니다. 제가 돌아온 탕하에 제가 주제로 제일 가장 강의를 제가 하면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감토 없이 다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영어 배우려고 또 선교사 해서 그 베피스트 그 침례 선교사 오셨고, 제가 신학대학을 해서 그때 빌그레엄 목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제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선교사예요. 제가 빌그레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겠다고 제가 신학대학 원서를 사다가 쓰고 제출을 할까 말까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후회하는데, 이게 종교라는 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때는 제가 과학적으로 마지막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사실은 포기하고 제가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제가 돌아다니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뭐 한 반 정도는 해외를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저는 일요일에 반드시 그 절이 없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가면 저는 교회를 갑니다. 저는 그게 뭐 지향하는 바가 저는 똑같다고 있죠. 선교사님이 들으면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똑같되 하나의 달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불교가 강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시려면 조금 타종교를 일단은 인정을 하라는 건 아니라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야 일단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선교하러 나오셨는데, 선교하러 나오셔서 거기에 있는 교민들만 뭐 선교하시려면 저는 나오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교를 하시면 현지인을 선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선교를 하시는데 이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기독교하고 불교를 우선 제가 불교 국가에 우선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교 간에.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 이 선교사님 앞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삼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예수님과 그 하느님은 그러면 정말 다른 분이시냐? 아니시라 이거죠. 예수님이 구태에 나오셔서 고통받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인간들이 하도 안 믿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직접 보이시고, 대신 죄를 내가 다 감싸내주겠다는 보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예수님이시다. 똑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하면 성부나 하느님이나 성자나 예수님이나 성신 그 스피릿이나 같은 거라 이거죠. 같은 거. 같은 건데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때로는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스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기를, 불교도 똑같다. 불교도 똑같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 어디 가면 나무아미타불 보이고 합니다. 나무라는 건 뭘 막 하듯이 한 건 접두사고, 아미타불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미타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신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그러한 마음의 세계, 허공의 세계로 쳐다볼 때는 이게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큰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닷물로 보더라. 그럴 때는 무슨 노사나불이더라. 그렇지 않고 같은 바닷물이지만 파도가 불어서 파도가 막 일더라. 파도를 쳐다보는 현상을 볼 때는 이게 파도가 이렇게 불 때는 그 석가모니 불이더라.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도를 쳐서 형상을 볼 때 파도라는 걸 보지만 본질은 바닷물이더라. 같은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닷물, 파도는 물이지 그게 뭐 파도가 따로 있고 바닷물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전체 우주가 따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도 아미타라는 게 성부, 성자, 성신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지향하는 게 같은 거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면 굉장히 포교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걸 판단할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건,
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에 뭐 선교사님 아셔 계시지만 부수상이 6명이 있습니다. 그 훈센하고 같이 권력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죠. 그 친구가 저희가 저녁을 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어느 제가 특정 종교의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예민하요. 혹시 어느 종교를 저한테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캄보디아의 식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종교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와서 우물을 파서 기증을 하는데 우물을 한 100m 정도 파서는 안 된답니다. 그 얼마 오래 못 간답니다. 제대로 파려면 한 400m 정도 깊이 파서 제대로 해야 우물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이물 제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들은 이야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한국 분들은 좀 와서 이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우물을 하나를 파면 좀 제대로 파서 한 400m 오래오래 가게 해야 되는데 한 100m짜리 우물을 한 몇 개 파서 이걸 파는 값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기공식 이게 하는 값이 너무 들어간다 이거죠. 이걸 무슨 인도할 때 할 때 보면 이걸 무슨 시작할 때 무슨 기공식 또 할 때 무슨 준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까지 무슨 TV를 데려다가 하고 이 광고 선전을 엄청나게 해대가지고 이게 우물 하나 파고 선전을 한 뭐 엄청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눈살이 찌푸려지더라. 그런데 어느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를 파더라도 한 400m 이렇게 깊이 제대로 파고 이 사람은 절대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더라. 자기가 그걸 보고 이 사람 부총리는 그 지역을 컨트롤하는 부총리입니다. 지역 경제를 관장하는 부총리인데 그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구나.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보는 눈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걸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전시 효과적인 그런 걸 하는 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총무원장을 지낸 그 고수님께서 그 인도 차이나 어느 나라에 다녀오셔서 뭘 하셨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 자랑치시길래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그런 거 TV 기자 돈 주고 할 바에는 하나라도 더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말씀에 보면 왼손이 하느님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누가 왼손 좀 건들고 온몸이 전청같이 난리치라 그랬느냐. 이거를 잘 선교사님들께서 들으셔. 이거를 일반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태국의 부총리 그 실력자입니다. 현직 부총리입니다.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현지의 그러한 그 불교 분위기를 아시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기획 포교를 하시라. 저는 기획 포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물론 이 어디 한 뭐 10,000명, 20,000명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힘센 친구 한 사람을 포교를 하면 엄청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제가 만일에 선교사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저 카자흐스탄에 어떤 친구가 그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붙잡고 이 사람이 자기가 광고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석유 광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광고를 받을까 연구를 했는데 하루는 이 골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엄청난 뭐 경호원들이 많이 왔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 사위인데 이 골프장도 저 사람 거고 저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주무른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골프 치는 게 굉장히 골프 잘 치는데 이 친구는 골프는 전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잡으면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바로 기획 사업이죠. 포교가 아니고 이거는. 그래 이 친구가 그 사무실을 상당히 넓은 걸 얻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책상을 다 치고 네트를 치고 드라이빙 렌지를 만들었어요. 저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요. 자기 사무실이. 제가 가보니까 여기서 저쪽 좀 길고 이렇게 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에 알마티에 가봤습니다. 제 후배니까 이렇게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골파를 정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에 8시 점심시간 빼고 8시간씩 6개월을 골프를 레슨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집념을 지금 이 사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6개월을 그걸 받았으니 밥 먹고 하루 8시간씩 6개월을 얼마나 골프가 잘 뛰겠습니까? 싱글이 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그 사람 앞에 아니면 뒷팀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제 셔틀에 가면 서로 이게 기다려주죠. 앞팀을. 기다리면서 보면서 이렇게 그 친구가 골프 치는 걸 우연히 자기가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 원포인트 레슨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렇게 쳐보니까 공이 잘 맞으니까 당신 골프 잘 치느냐. 잘 치는 못하지만 뭐 시간 주시면 제가 장관님 한번 모시고 골프를 에너지 장관님 한번 모시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한번 치게 됐는데 이 친구 너무나 귀신같이 골프를 치고 이 장관이 그 사람한테 홀딱 반한 겁니다. 골프에. 골프 좀 알려달라 이 사람은 손을 잡고 이 사람이 계속 골프를 주말마다 다닌 겁니다. 골프만 다닌 게 아니죠. 골프 가르쳐주죠. 저녁에 밥 사주죠. 공짜로. 그 다음에 선물 갖다 주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생각할 때는 요 놈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밥을 사고 골프 칠 때는 뭔 부탁을 할 텐데 요 놈은 언제 나한테 부탁을 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부탁을 안 들어요. 이 작전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6개월을 기다리다가 이게 하나의 끈질긴 싸움인데 할 수 없이 장관이 먼저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 주고 골프 실력 알려주고 내가 너 때문에 싱글이 됐지 않느냐. 근데 왜 혹시 너 뭐 부탁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이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전혀 부탁이 없습니다. 그냥 장관님이 좋아서 같이 골프 치고 싶고 저 친구로 동생으로 생각하시고 전혀 부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좀 이 사람이 거의 1년을 이제 기다린 거죠. 계속. 그러다니까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하루는 연말에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답니다. 이 장관 집에. 너 와라. 부부간에 같이 와라. 네가 너를 보니 너는 나한테 뭐 부탁 흘름 같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뭐 건을 하나 줄 테니 이걸 해볼 테냐.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혹시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광고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다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다 광고를 넘겨줄 테니 네가 한국의 기업체를 끌어와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입니다. 그래 이 친구가 저한테 서울에 와서 상의를 합니다. 자 선배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광고권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뭐 LG 칼텍스를 소개해 주든 뭐 소개를 해 주십시오. SK를 소개해 주든 제가 뭐 소개해 주는 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LG를 소개해 줘. 왜냐면 칼텍스 같은 건 또 묶여 있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그 석유공사가 50%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 회사에 50%를 사고 이 친구가 석유공사에서 2.5%, 그 다음에 그 카자흐스탄 측에서 2.5%, 5%의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광고에 등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주주로. 이 5%의 커미션 값이 얼마냐? 여러분께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 5%의 커미션 500억입니다. 500억. 제가 이익을 바로 기획사정입니다. 제가 만일에 선교사면은 저는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을 목표로 제가 1년이든 2년이든 기어이 그 사람을 잡아서 제가 자신 있게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포기하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셔서 좀 그렇게 기획 포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1등, 2등 가는 사람, 재계에서 1, 2, 3등 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포교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누리시되 처음부터 믿으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종교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접근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그건 제가 순전히 이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면서 느낀 제가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릴 건 저는 선교는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본교에서 다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시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종전에는 그거 가지고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굳이 어느 특정 뭐 통일교 같은 거 저는 예를 뭐 그러나 좋은 점은 돈을 따야 된다 저는 보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선교부하고 기업부라는 걸 하나 두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래서 선교부는 지금까지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기업부는 캄보디아, 라오스 각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필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비즈니스 기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키워서 거기서 수입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포츠 클럽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양로원도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좋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버려 두면 됩니다.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몇 년간 아까 그 카자흐스탄 그 친구 같이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도대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포교 방법, 선교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 우리 정석전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제일 시작은 아까 말한 그 롯데백화점 그 듀티프리는 사실은 그게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많은 그 수입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좀 해져서 잘못됐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큰 대학을 지금 하나 아주 좋으신 대학을 가지시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열심히 정말 기도를 합니다. 저 나름 저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각 나라에 계시면서 비즈니스에 근데 성직자께서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비즈니스 하시는 분 하나 잡든지 아니면 한 분을 잘 두셔서 신경을 좀 쓰시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서울에 뭐 연락이나 또는 현지에 뭐 고관들하고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이 책에 제 전화번호와 그 이메일 주소를 제일 표지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락 주시면서 이 방콕에 선교대에 오신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제가 어떤 심부름 제가 무료로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셔서 이 선교가 절대 돈이 없으면 저는 선교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나라에 저는 최소한 다 10번 이상씩 다 샅샅이 돌아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만큼씩 저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쪽을 좀 신경 쓰시라 하는 거고요. 넘기시죠. 마지막 안 넘어가요? 예. 마지막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시면은 이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선교사이시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보면 대사관이면서 외교관이시면서 현지에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한국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지인들이.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교 행사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부 장관 종무실장이 나와서 이걸 축하를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힘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인들이 볼 때 거부감이 있으면 이제 또 저는 선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양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가 양띠입니다. 양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가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장관을 그만두고 한 3년간 그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경제 고문을 한 4년간 했습니다. 한 2달 만에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고문을 해주는 거죠. 대통령 경제 고문이니까 가면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그 수상 그
장관들이 저녁을 사는데 하루는 그 경제부총리가 자기 집에 여성분인데 저를 그 밥을 먹으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한 6시나 7시 오라 했는데 4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밥을 4시에 먹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여튼 오라고 그러니까 4시에 그 집을 갔는데 앉아있으니까 마당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저택인데 밥 먹으러. 저는 그래서 어제 밥 얻어먹으러 가서 마당으로 또 나오는 거죠. 그래 마당에 나가보니까 수도가에 양이 한 마리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양이. 근데 왜 나를 마당으로 양을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 하나 찍었는데 기념사진 찍고 났더니 지금부터 이 양을 잡는 걸 네가 자세히 봐야 된다. 이걸 오늘 저녁에 너한테 이거 특별 요리를 해주려고 그런다. 아마 그냥 그 나라 사람들 양을 한 마리 통째로 잡아서 특별 요리 해주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아마 대접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양고기를 못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죽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양 죽는 걸 현장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이렇게 목을 했는데 전혀 무슨 죽는 돼지 같으면 뭐 아주 맵다는 소리 할 텐데 이건 그 소리도 질리지 않고 그냥 죽더라고요. 죽을 때. 아, 그래 양이라는 게 그렇게 죽는 거구나.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요. 요리를 해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한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를 부엌으로 오라고요. 부엌으로요. 근데 왜 부엌을 데려가나 그래서 요리하는 걸 보라 그러는데 무슨 이런 그 큰 통 같은 것, 그 석유통 같은 것이 2개가 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게 양 위에서 위를 그 꺼냈는데 거기다가 베고 거기다 우유를 집어넣어서 그 우유를 삶은 거니까 저걸 먼저 먹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머리,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코스마다 이게 들어오는데 나중에 뭐 눈까지 뭐 코까지 이게 보니까 그게 끝나니까 한 새벽 3시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밤새껏. 그리고 이걸 다 또 나중에 한 보따리 먹은 거 싸지고 호텔에 가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야기 아니고 인류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결국은 가장 미덕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은 가장 아름다움의 기준을 레이시오, 비율로 칩니다. 몇 대 몇. 8등신. 그러니까 목과 몸의 기가 8대1. 이게 가장 미인으로 치는 겁니다. 세계에서 인류 사상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그 예쁜 사람을 이제 굴러다 못 만들어 나가지고 그리스 로마에서 그 각 지역별로 우리 같은 미스 코리아 같이 미인대를 한 거죠. 미인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한 300명 정도를 모았답니다. 각국에서 로마, 그리스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 사이즈를 전부 이렇게 잰 겁니다. 코는 몇 센치고 이마는 몇 센치고 뭐 허리는 이걸 전부 다 재서 평균을 내봤답니다. 평균을. 그러니까 그 각 예쁜 미인들의 300명을 전국에서 뽑아서 그 사이즈를 또 재서 그 평균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인이 되겠습니까? 그 미인으로 만든 사람이 그 팔 잘린 누구죠? 볼란세는. 예? 예.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비너스, 죄송합니다. 비너스 상이죠. 이 비너스가 가장 이쁜 사람이죠. 왜 그러느냐? 이 가장 다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 이것이 가장 아름다움.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건 우편엽서라 그러는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죠. 1대 1.67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 이게 최고 황금 비율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미를 칠 때 아름다움을 칠 때 이걸로 치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이나 종이 앞에 있으시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한번 잘 한문으로 보시면 큰 게 보십시오. 양양자하고 큰 대자를 합쳐야 아름다울 미자가 됩니다. 잘 보시면 한번 써보십시오. 아름다울 미자를 써보시면 양이라는 양자하고 큰 대자를 써야 이게 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양같이 큰 양 같은 게 가장 미덕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아까 말씀드렸지 뭐 하는 거냐? 참는 거고 꾸준히 참아주는 거고 소리 내지 않는 거고 자기의 직분을 다 하면서
누가 자랑을 치지 않는다. 양이. 자랑을 치지 않는 그러한 동물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가장 미덕으로 치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지막에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렇게 하시는 제가 그림 넣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이제 저런 모습이십니다. 저런 모습을 보이시고 선교를 하시면 여러분 선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초장님도 저는 뭐 전혀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서서 이 선교를 논할 그런 뭐 전혀 입장이 아닌데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이게 저는 강압이라고 강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 드려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나 뭐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아마 저거 문외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널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